유럽 어디라고 하면은 되게 부러워지네요. 네. 저도 그 일을 가끔 좀 하고 싶네요. 네. 대신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김종윤 기자. 손흥민 선수 좀 골 침묵이 길어지고 있어요. 네. 손흥민 선수는 어제 수요일 새벽에 열린 그 토트넘의 경기에서 선발 출장을 했는데 챔피언스리그 경기였고 포르투갈 팀인 스포르팅을 상대하는 원정 경기였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시즌 8번째 경기, 토트넘의 8번째 경기였는데 손흥민 선수는 결국 이제 골 침묵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면서 무득점에 그쳤고요. 음. 팀 토트넘도 이번 시즌 앞선 7경기에서 무패 행진이었는데 이날 첫 패배를 당했어요. 네. 0대 2로 지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렇게 순항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기자는 그러면 이 경기를 그 현장에서 직접 보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스포르팅 홈 구장인 주제 알발라드 경기장에서 직접 취재를 했는데요. 김종영 기자가 이야기해준 대로 토트넘이 0대 2로 졌습니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고구마가 이렇게 안 내려가듯이 고구마 같은 경기였는데 스포르팅 리스본에게 전술적으로 완전히 당한 경기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르팅 리스본은 일단 이 경기 컨셉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자기네들이 약하니까 수비에 집중하고 한 방을 노리겠다. 이제 후반 중반까지는 수비에 치중을 하는데 역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로톱 전술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뒷공간을 계속 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토트넘을 흔들었고요. 이게 상대의 그 토트넘의 집중력이 떨어질 즈음에 한 후반 중반 이후에 파울리뉴라든지 이런 장신 공격수를 투입을 해서 프리킥 혹은 코너킥에서 한 방만 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결국에 그런 인내심이 후반 45분에 코너킥에서 파울리뉴의 헤더골로 선제골을 넣고 그 이후에 토트넘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추가골을 넣으면서 스포르팅이 2대 0으로 승리를 했고요. 스포르팅은 경기 끝난 후에 흡사 리그 우승하듯이 네. 팬들과 모두 좋아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공이 둥그니까 무슨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질만한 경기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네. 8경기째 무득점이 굉장히 아쉬울 텐데 이날은 득점만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슛을 못 했어요. 네. 동료인 그 같이 선발 출전한 공격수인 해리 케인과 히샬리송 선수들은 두 선수 합쳐서 6개의 슛을 날렸는데 손흥민 선수 슛이 아예 없었고 동료들을 받쳐주는 역할만 돌파해서 패스 찔러주고 대신 수비해주고 이런 좀 뒤치다거리한 역할만 하다가 네. 후반 27분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후반 27분 교체면 경기 70% 이상 뛴 거니까 그게 아쉬울 건 아니지만 토트넘이 이 교체 한 장만 썼어요. 나머지 선수들은 아예 안 뺐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좀 콘테 감독의 교체 카드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왜 손흥민만 뺐지? 굉장히 불만이 많은가? 이런 짐작을 하게 만드는 뭐 그런 맥락이 되고 말았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 정말 한 골만 터지면은 이게 좀 물꼬가 터질 것 같은데 이 마수거리가 진짜 힘든데요. 그 결국에는 감독이 공격진 로테이션을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콘테 감독 그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경기를 하루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국 언론들이 상당히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영국 사람들 특유의 그런 빙빙 돌리는 말로 처음에는 스케줄이 이렇게 빡빡하니까 뭔가 로테이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콘테 감독은 약간 전문서답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피해갔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공격수들이 많은데 로테이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여기에도 원칙론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국 언론들이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로테이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로테이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고 콘테 감독이 공격진에서 일단 원칙론으로 대답을 했어요. 공격진에서의 로테이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콘테 감독은 나름대로 피해 갔었는데 이제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영국 언론들은 이 손흥민 선수에게 강한 경고를 이제 내렸다. 콘테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다 보도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날 경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콘테 감독이 역시 손흥민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줬는데 그 영국 언론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경기를 하기 전에 이 토트넘의 4명의 공격수들 가운데 그 공격 포인트가 가장 적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7경기에서 1도움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네. 케인이 5골을 넣었고 히샬리송이 2골 넣었고 클루세프스키 선수가 1골 2도움을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국 언론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좀 벤치로 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스포르팅 리스본 전에서 골을 못 넣고 후반 27분에 교체아웃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손흥민 선수를 향한 시선이
조금 냉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 탓만 할 수는 없는 게 확실히 지금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주전 자리를 내주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또 불안감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현지에서 갑론을박이 이제 이건 기자 말씀처럼 있어요. 예. 상식적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할 일은 아닌 것 같은 게 지난 시즌 득점왕인데 한 8시즌 정도 침묵한다고 해서 주전 자리에서 밀리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축구는 이제 농구처럼 매 경기 비슷한 비율의 득점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고 네. 0과 1에 가깝기 때문에 무득점이 뭐 10경기씩 가는 득점왕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쉽게 벤치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스타 선수 출신의 방송인인 영국의 리오 퍼디난드가 두 마디로 정리한 게 있어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퍼디난드는 그 현대 시장 박지성 선수의 동료로 네. 우리한테 익숙한 그 사람이죠. 첫 마디가 이제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어... 득점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신성모독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둘째는 작년 이맘때는 케인이 지금의 손흥민과 비슷한 득점 침묵을 쭉 하고 있었다. 그때 당신들 중에서 케인을 벤치로 내려야 된다고 말한 사람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손흥민만 갖고 그러냐는 거죠. 핵심 선수는 8경기 정도 침묵한다고 해서 함부로 내리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콘테 감독의 성향이라든지 콘테 감독의 전술, 지금 콘테 감독이 팀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 봤었을 때는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쉽게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다만 주변에서 너무 흔들어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언론과 콘테 감독의 그런 기싸움이라든지 이런 쪽 때문에 약간 손흥민 선수가 본의 아니게 희생이 될 수가 있다. 나는 약간 그런 걱정을 계속 상대 언론이 계속 흔들어대면 결국 콘테 감독도 그 이후에 계속 투입을 했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고 하면 괜찮은데 계속 골을 못 넣으면 이상하게 희생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도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인데, 일단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콘테 감독이 계속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동요하진 말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한두 번 로테이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경기가 빡빡하게 있었기 때문에 한두 번 로테이션 될 때 너무 크게 이것을 과대평가한다든지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주전에서 뭐 나간 거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침소봉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렇군요. 두 분의 생각을 종합해 보면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뭐 예산일 또 안타까운 뭐 상황이지만 예사로 벌어지는 뭐 선수들의 골 침묵이고 충분히 콘테 감독의 믿음도 있다.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침소봉대하는 언론들.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결국에 사실 가장 답답한 사람은 손흥민 선수 본인일 텐데 또 게다가 또 여기저기서 주변에서 흔들어대면 이 멘탈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침묵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본인이 좀 마음을 굳게 먹느냐에 많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우리나라 팬들, 친정 팬들만이라도 좀 계속해서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민재 선수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나섰는데 김정희 기자, 나폴리 옷 입고 오셨어요? 네. 작정하고 오신 거죠? 네. 김민재 선수가 간 뒤로 네. 이제 인터넷을 뒤져서 나폴리 옛날 유니폼 하나 예쁜 걸로 장만했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 새벽에 나폴리가 레인저스와 경기를 했어요. 레인저스는 스코틀랜드의 명문 구단이죠. 그래서 네.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이제 레인저스 홈구장으로 나폴리가 원정을 갔고, 결과적으로 나폴리가 3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나폴리의 무실점 승리에 기여한 김민재는 풀타임 출장하면서 뭐 대체로 거의 모든 언론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근데 이건 기자, 이 경기가 원래는 어제 열릴 예정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시간으로는 13일 밤,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새벽에 이 경기가 원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하는 경기와 항상 김민재 선수의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경기 같은 날에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8일에 영국의 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를 하면서 국가 애도 기간이 영국 전역에 이제 선포가 됐고요. 네. 특히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신이 그 당시에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전역의 경찰들이 에딘버러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딘버러의 인력들이 빠지면서 이 경기에 배치될 경찰의 수에 문제가 생겼고요. 결국에 레인저스 측이 UEFA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 UEFA 논의를 거치면서 그러면 하루 정도 연기하면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도 하루 후에는 괜찮다, 배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경기 자체가 하루 연기된 15일 새벽에 열렸고요. 이제
여담으로 나폴리 쪽에서는 조금 이제 한 경기가 하루 이렇게 연기된 것이 상당히 좀 우리는 부담이다라고 볼멘소리를 했습니다만 네. 결국 뭐 레이커스도 그렇고 UEFA도 그렇고 그냥 시중으로 듣고 그냥 경기를 강행했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현지 분위기가 궁금했는데 그 스포츠계를 포함해서 정말 각계에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그 여왕이 서거한 8일에 여왕 서거하자마자 밤에 그 여왕이 보통 머물고 있는 그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전 앞을 가서 취재를 했는데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버킹엄 궁전으로 향하면서 꽃을 들고 향하면서 추모하는 애도의 분위기를 이제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왕이 스코틀랜드 아버딘의 벨모랄 성에서 이제 서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스코틀랜드에서 거쳐가지고 런던까지 오면서 그런 여왕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많은 영국인들, 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인들 뭐 다 가리지 않고 많은 영국인들이 여왕의 시신을 보면서 애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원래 영국의 뭐 기차라든지 이런 쪽이 파업을 계속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왕 서거 이후에 파업도 멈췄고요. 그리고 뭐 축구라든지 경마라든지 럭비라든지 크리켓도 여왕 서거하고 그 주말에는 잠시 멈췄습니다. 영국 중앙은행도 금리 결정하는 것도 뒤로 미룰 만큼 전체적으로는 애도 분위기죠. 여왕의 그 장례식이 열릴 이곳 시간으로는 19일이죠. 이때는 일반 그 마트라든지 일반 상점들도 다 문을 닫으면서 전체적으로 정말 조용한 분위기에서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 세계적으로도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김민재 선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오늘 경기에서 보인 활약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경기 양상이 굉장히 빠르고 격렬했어요. 네. 홈팀인 레인저스가 상대적 약팀이기 때문에 좀 고의적으로 경기를 좀 격렬하게 가져가면서 좀 거칠게라도 나폴리를 막아보겠다라고 나왔거든요. 한 50분 정도 이 전략이 먹히면서 레인저스 잘 버텼지만 결국엔 그 어떤 세금처럼 나올 수 있는 그 레인저스 전략의 부산물인 거친 파울로 인한 경고와 페널티킥 헌납이 이어지면서 결국 레인저스가 손해를 계속 보다가 이제 나폴리가 이기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런 경기야말로 어떻게 보면 김민재를 위한 경기다라고 할 수 있죠. 빠르고 그렇죠. 격렬하고 터프할수록 김민재의 한 박자 빠른 두뇌 회전 그리고 빠른 발, 강한 신체가 빛나기 때문에 굉장히 맹활약한 경기였고요. 그래서 경기 후에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이 센터백들이 상대 선수와의 1대1 경합에서 개인 역량으로 이겨줬기 때문에 오늘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센터백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야, 그 김민재 선수 새로 공개된 포스터 보셨나요? 네. 예, 정말 김민재 선수의 이미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몬스터. 예. 네. 오늘 다른 조별리그 경기 결과들도 있었죠? 네, 주요 경기들 얘기해 보면 첼시가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독을 교체했기 때문에 포터 감독의 데뷔전이었는데 오스트리아 구단인 짤츠부르크와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첼시는 1무 1패 상황에 처했고요. 그다음에 파리 생제르맹은 스타 선수들이 많아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인데 이스라엘의 마카비 하이파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했고 네. 그 세 골을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가 하나씩 딱 나눠 넣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괴물 공격수 홀란은 최근까지 소속팀이었던 독일의 도르트문트와 경기를 했는데 비수를 꽂았어요. 네, 갇혔군요. 맨시티의 승리를 이끈 굉장히 우아한 멋진 발리킥을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탈리아 명문인 유벤투스는 벤피카를 상대로 홈인데 1대2로 패배하면서 현재까지 2전 전패입니다.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인 챔피언스리그 현재까지의 초반 판도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건 기자? 챔피언스리그 조별 리그가 8개 조로 이제 나뉘어서 열립니다. 5개 조는 이제 그 기존적인 강팀들이 계속 순항을 하면서 뭐 나쁘지 않다, 뭐 큰 이변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딱 3개 조가 큰 이변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뭐 계속 김종영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 조에서는 첼시가 1무 1패를 기록을 하면서 4위를 가고 있고 AC 밀란, 자그레브, 그다음에 짤츠부르크가 계속 이제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F조에 독일의 라이프치히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는데 2패를 당하면서 조 꼴찌로 떨어졌고 H조 역시 유벤투스 벤피카에게 패배를 하면서 2패를 당했고요. 16강 진출의 먹구름이 잇대다가 조 3위가 유로파리그로 가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유로파 리그도 못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팬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지금 유벤투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조별리그가 이제 2차전까지 마친 상황에서 그 우리의 관심사가 몰리고 있는 토트넘과 나폴리의 순위는 어떤가요? 네, D조의 토트넘은 1승 1패로 2위입니다. 이번에 졌으니까요. 근데 이 조 최약체인 줄 알았던 포르투갈 구단 스포르팅이 네. 2승으로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강팀으로 분류가 됐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초반에 흔들리다가 최근 정신을 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2조는 정말 누가 1위를 할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힘든 그런 국면이고 토트넘이 1위를 할지 2위를 할지 아니면 3위로 밀릴지 정말 예상하기 힘든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요. 네. 나폴리는 A조에 있는데 2연승으로 조선두를 지키면서 16강 진출 향해 순항을 하고 있고요. 나폴리 아래에 1승 1패인 리버풀과 아약스가 있습니다. 이제 나폴리가 앞으로 아약스와 2연전을 하게 되는데 이 2연전에서 1승 1무 이상 나폴리가 한다면 거의 뭐 그 순간 굉장히 조기 확정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챔피언스리그에서 첼시 데뷔전을 치른 포터 감독의 행보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영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이원 축구 방송 이건 김정용의 해축통신 듣고 계십니다.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영국의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자, 첼시가 감독 경질 카드를 시즌 극초반에 꺼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다들 놀라고 정말 쇼크를 받은 소식이었는데 9월 7일이었습니다. 첼시가 갑자기 공식 그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투엘 감독과 결별한다라는 그런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제 9월 7일이 첼시가 디나모 자그레브의 원정에서 지고 난 그 다음 날이었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경질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사실 뭐 투엘 감독이 올 시즌에 조금 안 좋긴 했어요. 리그에서도 3승 1무 2패로 예상 밖으로 부진을 하고 챔피언스리그 1차전 자그레브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조금 흔들리네. 그래도 다시 추스리겠지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첼시가 이 투엘 감독 경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첼시도 충격받고 또 투엘 감독도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제 자그레브 디나모 자그레브전 첼시 부임 100번째 경기였기 때문에 그거 하나 졌다고 나를 자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반응도 보였다고 하고 첼시 팬들도 큰 충격에 휩싸이면서 첼시가 다시 감독을 바꾸고 이제 후임 감독으로는 브라이튼에서 잘 이끌고 있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을 이것도 이제 첼시의 그 투엘 감독 이제 경질하고 이틀 만에 본격적으로 선임을 하면서 많은 언론들은 이거는 이미 다 짜여진 시나리오다. 구단 수뇌부 짜고 치는 여기는 굿속으로 안 치니까 짜고 치는 포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저희 집안은 명절에 여전히 화투를 듭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극초반에 자르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하면 무서워서 뭐 첼시 감독 하겠습니까 누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김정용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구단주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첼시를 이제 이끌어오고 또 자금을 지원해 왔던 러시아 부호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최근에 그 국제 정세에 이제 휘말리면서 이제 이끌 수 없게 되어서 물러났고 미국의 토드 보엘리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스포츠 경영을 오래 해온 사람이 새로운 구단주 겸 회장으로 왔는데 뭐 정치 쪽에서도 뭐 정권 바뀌면 인사 물갈이 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그 전 로만 회장 때에 있었던 단장도 없어서 지금 단장 공석이었거든요. 네. 감독도 바꾸고 단장도 새로 선임하려고 찾고 있다고 하고 뭐 그런 인사 조치를 좀 밟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엘 감독이랑 원래 잘해보려고 했는데 투엘 감독이 원래 별명 중에서 미치광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불 장군이거든요. 현재 회장이랑 소통이 안 됐다고 그래요. 같이 잘해보자고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감독이 당신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뭐 투엘 감독은 본인이 충격받은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군요. 이건 기자, 현지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영국 현지 반응 상당히 그 보엘리 구단주에게 안 좋습니다. 일단 아무리 투엘 감독이
올 시즌 뭐 약간 흔들린다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시킨 감독이고 지난 시즌 리그에서 3위도 시켰고 상당히 또 검증된 감독이고 명장 중에 한 명인데 이것을 자기 이제 새 구단주가 100일째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른 거는 말도 안 된다. 특히나 영국 내부에서는 이 보엘리 구단주가 미국인이거든요. 네. 미국인들, 그러니까 풋볼을 풋볼이라고 하지 않고 풋볼이라고 하면 아메리칸 풋볼을 풋볼이라고 하고 사커라고 이야기하는 축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인 구단주가 와가지고 우리 축구를 이렇게 훼손시킨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첼시의 그 보엘리 구단주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정말 축구도 모르는 바보 같은 구단주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기사들과 여러 가지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일리 구단주가 공식 석상에서 네. 왜 프리미어리그는 올스타전 안 하냐? 미국 스포츠는 다 하는데 올스타전 하면은 코로나19처럼 힘든 시국에 당장 이제 급한 수익을 쫙 당길 수 있다.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영국 축구계를 비롯한 유럽 축구계는 이미 올스타전 못하게 일정을 짜놓은 상태라서 어렵거든요. 네. 그게 뭐 찬반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리버풀의 클럽 감독 같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그 경기 일정 어디다 넣을 건데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그래서 좀 유럽 축구계 물정을 좀 모르는 상태긴 합니다. 네. 뭐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투엘 감독도 경질 당할 만했고 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뭐 이미 짜여진 판이었다라는 것도 수긍이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구단주를 욕하는지도 알 것 같고 네네. 모든 게 복합적으로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기자, 프리미어리그 현재 순위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순위 1위는 아스널이 달리고 있습니다. 5승 1패고요. 그 뒤를 맨시티와 토트넘이 4승 2무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승점 1점 차고 브라이튼이 4승 1무 1패 승점 13으로 4위인데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에서 첼시로 이적을 하면서 과연 브라이튼의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맨유가요 4승 2패로 5위. 그 밑에 첼시, 리버풀, 브렌트포드, 리즈, 풀럼 이런 식으로 지금 순위표가 짜여져 있습니다. 네. 자, 다른 리그들 판도도 한번 볼까 하는데요. 최근 핫한 이강인 선수가 뛰는 라리가 먼저 살펴보죠. 네, 스페인 라리가는 전통의 양강이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이제 1년 차로 둘 다 부활을 하면서 네. 다시 양강 체제를 굳혔어요. 그래서 현재 레알 마드리드가 5전 전승으로 1위, 바르셀로나가 4승 1무로 2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에 레알 베티스, 오사수나, 비아레알 등이 있는데 뭐 베티스나 비아레알은 원래 중상위권이 익숙했던 팀인데 네. 오사수나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강인 선수가 분전해주고 있는 마요르카는 현재까지 1승 2무 2패로 13위. 그러니까 강등권은 아니고 앞으로 좀 분전하면 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네. 하지만 까딱 한 번만 미끄러지면 강등권도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서 지금 팀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는 없는 위치군요. 이건 기자, 지금 마요르카의 13위 성적이 사실 이 성적을 만드는데 이강인 선수의 지분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즌에 마요르카가 강등권 싸움을 하면서 겨우겨우 잔류에 성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강인 선수가 뭐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서 이제 팀도 이제 약간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주전 자리를 차지를 했고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도 아기레 감독의 그런 믿음에 부응을 하고 있는데 5경기에 나와서 1골 3도움, 그러니까 1라운드 0대0 무승부했을 때 제외하고는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요 4경기에서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 경기는 지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날카로운 시즌 3호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의 중심으로 지금 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라리가의 전체적인 그런 판도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많이 주목하고 있고 언론들은 이강인 선수가 선수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껍질을 깨고 나왔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 속에서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도 결국에는 본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를 선발을 하면서 대표팀으로까지 불러들였습니다. 네, 본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확실히 이제 라리가는 다시 한번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치열한 우승 경쟁을 다시 보게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 리그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나폴리에 김민재 선수가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나폴리는 이 김민재만 잘하는 게 아니고 팀이 잘 나가고 있어요. 1위예요. 네, 현재 4승 2무로 승점이 똑같은 세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폴리가 근소한 어떤 골득실 차로 1위, 그 밑에 아탈란타, AC 밀란까지 세 팀이 네. 같이 승점이 똑같고요. 이번 주말에 그 중에 나폴리와 AC 밀란이 맞대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김민재 선수가 맹활약을 하고 나폴리 승리를 이끈다면 단독 1위로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탈리아 리그는 파리의 유벤투스가 조금 낯설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분데스리가 짚어주시죠. 네, 분데스리가는 재밌는 게 뜻밖의 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 팀인 우니온 베를린이라는 팀이 오. 1위에 있어요. 예. 이게 분데스리가 올라온 지 3년 차라서 생소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고요. 뭐 이 팀은 구단을 리모델링할 때 팬들이 직접 와서 벽돌을 직접 쌓으면서 굉장히 서포터들과 강한 유대를 보여주기도 했고 지난 4년 동안 11위, 7위, 5위 현재 선두 경쟁 이렇게 오. 정말 점진적으로 순위를 올리는 굉장히 계획적인 전력 보강 계획을 잘 실천했어요. 굉장히 내실 있고 매력 있는 팀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선수들 분데스리가 많이 가니까 이 팀에 한 명 정도 가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팀입니다. 그렇네요.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우리나라 유럽파 선수들의 일정 주말 동안 어떤지 짚어주시죠. 이건 기자. 네, 유로파 이제 선수들 일단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이번 주말에 레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이 경기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황의조 선수, 황인범 선수 그리고 이제 정우영 선수가 유로파 리그에서 격돌을 합니다. 올림피아코스와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이번 유로파 리그에서 격돌을 하는데 코리안 더비로서 상당히 큰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나폴리는요 김민재 선수 AC 밀란 원정을 떠나는데 지난 시즌 AC 밀란이 세리아 우승팀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또 좋은 모습을 보일지 크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해추통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풋볼리스트 김종윤 기자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저는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